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고 계신가요? 일요일인데도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삼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베로이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고, 일요일 날 이렇게 잘 쉬시는데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얘기, 엑기스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영성 방송, 25년 8월 10일 방송. 다수결이 승리하는 민주주의 맹점, 나라를 구할 영웅 한동훈이 필요한 때이다. 여러분, 그 다수결이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그 핵심 원칙이기는 한데 그 다수결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다. 결국 뭐 이번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 보면은 49.42, 거의 한 50% 정도 득표를 했죠. 그 이경인, 김문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한 300만 표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갖다가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이 뭐 굉장히 이제 가관인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영성 TV라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관점에서 실물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게 취지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구절이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리킬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 작고 그 길이 좁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 맹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멸망으로 가는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왜 많이 가겠어요? 거기 뭐가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가다 쭉 가다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뭐야 멸망으로 인생이 멸망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거기에 조그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 왜? 그 길은 넓고 그 다음에 쉽기 때문에 탄탄대로 그 8차선 고속도로처럼 빵 뚫린 마치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 아이고, 유치원생 한동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어떠냐? 사람이 가지 않는다. 왜 가지 않느냐? 일단은 작아. 그리고 길이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데 그 길을 갖다가 가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성공하고 결국 생명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성공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경 뭐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길도 아니고 그것이 꼭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사는 길도 아니다. 그리고 뭐 적은 사람이 동의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동의 안 하고 적은 사람이 그걸 주장하고 한다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이루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참 저는 지금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민주주의의 맹점이 이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이 대통령이 되게 하자. 뭐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이죠. 뭐 이게 뭐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민주주의 그럼 뭐 아테네 그럼 아테네에서 어떻게 시작했냐? 막 광장에서 토론을 하다가 토론이 잘 안 끝나면 거수 성공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래서 결론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아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사실 이 다수결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제대로 된 다수결은 아니죠. 물론 뭐 김문수가 제대로 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김문수가 제대로 됐던 건 아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50%를 갖다가 득표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건 좀 이게 잘 됐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럼 뭔가 이렇게 무슨 방법이 새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다수결이 마땅치 않다. 그럼 다수결 대신에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하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지금 이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다수결 이외에.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이 다수결 원칙, 이 원칙이 지금 아주 심각한, 뭐, 나라마다 다 똑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 폐해를 낳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정치하고 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복지를 이거 해구했다, 뭐 돈을 갖다 15만 원씩 뿌리겠다, 뭐 뭐를 어떻게 하겠다, 좌우간 계속 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한참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가 그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국이었어요. 지금 뭐 여러분 실감이 안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그 뭐죠? 영국하고 전쟁도 했던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를 읽기에 영국의 왕자가 그 전쟁에 참여해갖고 화제가 됐던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뭐 에바페론의 Don't Forget 뭐, 이 아르헨티나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때문에 결국은 페론인가, 그분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쉽게 해서 뭐 뭐 공산주의식으로다가 집까지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국가에서 먹을 거 생활비 대주고 집 대주고 그런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인간의 본성에 타락한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퍼플리즘 하다가 눈물 찔찔 짜고 퍼플리즘 또 감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찔찔 짜고 그러다가 아르헨티나가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선거에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퍼플리즘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많이 표를 갖다가 얻어야 되니까 이거잖아. 많이 표를 얻어야 되잖아. 많이 표를 얻으려니까 이게 올바른 말 하는 사람보다는 뭐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해주겠다, 뭐 하면은 돈 뿌리겠다, 뭐 얼마씩 주겠다, 뭐 청년 뭐 실업수당을 주겠다, 뭐 주겠다. 이렇게 이게 표가 모인단 말이죠. 일단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15만 원 뭐 뿌린다 이럴 때도 말이 많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신청하라 그러니까 대부분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거 친 한동계 분 몇 명이서 뭐 그런 건 맞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15만 원 안 받겠다. 뭐 거부 운동. 예. 하지만 뭐 거기 그 호응을 얻었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은 그냥 커밍아웃해서 나는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 신청 안 하면 안 받는 거니까 신청 안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 신청 안 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자기가 뭐 몰라서 신청 안 했다 이런 사람 빼고 알면서도 이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뭐 15만 원, 20만 원을 신청 안 했다. 뭐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뭐가 많습니까? 신청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빚을 갖다가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신청하면 안 되지만 막상 또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꼭 자기가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어차피 주머니 털리는 거 똑같은데. 이왕 털릴 거 그래도 신청이라 하고 뭐 15만 원, 20만 원 받고 털리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또 이런 사람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그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국힘의 그 당대표 선거도 보면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한참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시는 대로 지금 뭐 매 전향길이 작은 도배지를 치고 있는데 국힘 그러면 다 전향길 얘기야. 전향길이 도배 치고 있는데 그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뭐 출입금지를 시키겠다 징계 이게 그 무슨 얘기냐? 대구 경북에서 1차로 합동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전향길이 이렇게 프레스 기자증,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유튜브를 하니까 아마 프레스 기자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프레스 기자증을 달고 거기 참석해갖고 거기서 이제 막 친한동훈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 야유를 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근식이나 뭐 조경태나 이런 사람은 뭐 배신자다 막 야유를 해갖고 막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석열 계 사람들이 하면은 거기에 막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그 선동질을 갖다가 김한길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거 끝나고 난리가 나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은 비대위원 체제잖아요. 그 긴급 비대위원회를 열어갖고 여기 썸네일에 보시는 대로 뭐 출입금지 그다음에 징계를 하겠다. 지금 당원이니까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 참석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갖고 타이틀이 이거예요. 국힘 전당대회 뒤엎은 전환길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힘 얘기가 그냥 국힘에 뭐 누가 하면 전략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온통 전향길이 뭐를 했다 전향길이 뭐 무슨 선동을 했다 전향길이 뭐 그게 뭐예요 반박을 해 다 전향길 얘기야 그 전당대회 얘기가 다 전향길 얘기야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다수 있잖아요 그 다수가 정말 우리가 맞는 얘기인지 지금 국힘을 장악한 게 극우 세력이 완전 장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그러면 35%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국힘 지지자층에서. 그 다음에 2위는 장동혁이에요. 4위가 조영태인데 11%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우리가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또 다수결의 민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병폐. 왜냐하면 당원 비율을 갖다 이제 80%로 하잖아요. 그럼 지금 당은 완전히 극우들이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들이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뭐 과반이 넘으면 당선이 된다. 이게 지금 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보나마나, 이게 뻔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김문수가 되던 뭐, 장동혁이 되던 자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거는 뭐 민주당을 보나, 뭐 정청래가 되는 것도 똑같죠. 예. 그냥 다수의 힘을 갖고서 정청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재명 다수의 힘을 갖고서 뭐 이재명 이렇게 됐고 국힘도 마찬가지로 이 다수의 힘으로 김문수나 또 장동혁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수결, 그럼 다수결하지 말고 그러면 딴 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뭐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계속 그냥 다수결, 다수결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수결 말고,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내주시면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사를 한번 바꾸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수결하고 연관해 갖고 생각해 볼 게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민주주의, 최근의 민주주의가 생긴 게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0년? 100년으로 봐야 될까요? 최근에 그 선거에. 왜냐하면 뭐 한국만 해도 왕정이 뭐, 뭐죠? 1900, 1910년. 그때 또 아직은 이시조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돼갖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야 민주주의가 100년도 안 되네요. 왜냐하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정부 수립 1948년. 그럼 뭐야 1948년 2048년이 돼야 100년인데 아직 그 민주주의 역사가 여기에 얘기하는 그 다수결의 민주주의 역사가 아직 100년이 채 안 됐고 미국 해봐야 미국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한 200년.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뭐 노예 시대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뭐 여자에 대한 참정권 그다음에 뭐 흑인 백인 차별 이런 거 빼버리면 사실 미국도 100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1950년, 60년대에도 흑인과 백인이 따로따로 칸을 갖다 구분해서 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마틴 루터 킹 거기 뭐야 사가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또 유명한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거기 가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 그럼 그전에는 뭐였느냐? 그전에는 되게 왕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정은 뭐죠? 그 왕을 비롯해서 그냥 소수의 그 신하들이 귀족들이 결정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뭐 노동자, 농민들, 뭐 일반 백성들의 의견이 뭐 반영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다 그럼 뭐가 정치가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뭐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왕정의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또 세종대왕의 뭐 집현전에 뭐 어떤 그 귀족 그룹, 통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절에도 어쨌든 정치는 잘 됐고 세상은 태평성대였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어찌 보면 차라리 세종대왕 치하에 왕정이 날 수도 있죠. 지금 문재인 이재명 시절의 민주주의 공화국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질로 따지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그 질보다는 차라리 세종대왕 통치하에 또는 광개토왕 고구려의 광개토왕 통치하에 그런 고구려나 조선이 더그 삶의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냐, 왕정이냐, 무슨 뭐 공화정이냐, 이런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누가 다루느냐.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걸 다루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그걸 다루고 있느냐, 한동훈이 그걸 다루고 있느냐,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누가 그걸 주도권을 쥐고 다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에치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왜 그 영국의 그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적 소수자,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이끌어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하면 그 다수결로 하면은 창조적 소수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죠. 왜? 창조적 소수자는 아주 극히 소수.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하는 어떤 숭고한 어떤 이상을 보고 뭔가를 하는 그런 어떤 능력 있고 탁월한 어떤 해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창조적 소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면 창조적 소수자가 지지를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 예죠. 그때 투표를 해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고 정말 진리의 핵심인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다수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에서 그래도 뭐 방구 한 번 낀다는 그런 권력자들한테 결국은 밀려서 그 다수결로 하니까 지잖아요. 예. 밀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돌아가신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창조적 소수자라는 그 단어를 갖다 굳이 빌려 쓰자면 예수님 같은 분은 창조적 소수자였고 해안을 갖고 인류의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뭔가 선포를 했던 분이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도 사실 메시아를 갖다가 오랫동안 수천을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 당시에 실제 권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뭐 그런 사람들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수결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했던 뭐 헤롯 왕이나 아니면 뭐 빌라도 총독이나 그걸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죠. 아무리 봐도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은 면피하려고 물어봐요. 살인자 바나바를 갖다가 풀어주랴,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주랴. 그냥 결정을 해라. 누구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그 유대 다수, 이거 다수결입니다. 그 다수결이 어떻게 투표를 했느냐? 예수님을 못 받고 차라리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다수결로다가 결정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열정님 다시 더운 서울 주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정님. 열정님은 다제도 교회 다녀오실 텐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다수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다수가 있으면은 좋지만 다수가 이게 횡포적인 다수가 똘똘 뭉쳐버리면 아예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뽀개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퓰리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주겠다, 저 해주겠다, 돈 부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게 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쉬운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사기 17장 6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야. 자기야.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나쁜 일이고 죄악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게 끝났구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에 그 이방인을 갖다가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갖다 심판하는 그렇게 해갖고 이 구절에서는 뭐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해갖고 이스라엘을 갖다 까부수는 그런 이제 징벌을 준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 우리도 좀 적용을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얻었잖아요. 뭐 이건 윤통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뭐 한참 그 시끄러운 게 이제 그 8.15 광복절 특사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윤통도 지난번 1년 전인가요? 그 광복절날 김경수를 갖다가 사면복권 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김경수를 뜬금없이 갑자기 사면복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를 갖다가 무슨 국힘에서 들여다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경수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거나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김경수 지금 아무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욕을 갖다가 잔뜩 먹어가면서 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굳이 김경수를 갖다 사면복권했는지 정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극렬 반대를 뭐 한동훈을 비롯해 갖고 그때 되게 그 다선 의원들 국힘의 다선 의원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거든요. 김경수 사면복권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걸 밀어붙여 갖고 김경수를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준 거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다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사면이라는 제도는 초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뭐 사형이다, 뭐 무기징역이다, 뭐 이렇게 중형을 받았어도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권한을 갖다 대통령한테 줘갖고 정치적으로 법을 갖다가 초월해서 결정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 제도를 갖다가 이거는 그 의회 제도에 넣고 대통령 제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는 자기 친구 풀어주라는 게 아니죠. 자기 가족 풀어주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도 이 사면을 갖다가 잘못 쓴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자기가 대통령 임기 뭐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예? 그때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냥 셀프 사면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러라고 사실은 그 사면복권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죠. 그 초헌법적인 초법적인 그 권한을 줬지만 그거를 갖다가 목적에 맞게 의도에 맞게 잘 쓰라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김경수 사면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바이든이 임기 마치기 뭐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사형복권 시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김경수를 사면복권 시킬 때는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다른 거 어떻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첫 지금 사면복권인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최강욱을 비롯해갖고 무슨 조국 그리고 줄줄이 뭐 정경심 뭐 이렇게 세트로다가 사연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연복권 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열정이 문재인이 부탁이 김경수 음, 어쨌든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문재인의 부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도 뭐 문재인이 조국 사면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각각 인물에 대해서 그 후세의 역사가들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도 이렇게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때를 갖다가 기다려야죠. 맞아. 윤미향. 정말 윤미향 사명은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사실 윤미향은 사면복권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윤미향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행유예로 그냥 나와 있는 거죠. 조국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뭐 2년형을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가갖고 뭐 사면복권에서 감옥에서 빼주겠다.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윤미향은 이게 집행유예에서 그냥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생활에. 예. 그렇게 사면복권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금 윤미향으로 하여금 정치판에 뛰어들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윤미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미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확률 높은 건 뭐냐? 윤미향의 남편이 그 좌파 족보 중에 고조 할아버지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족보 갖고서 윤미향의 사면을 찍어 누른 게 아니냐? 뭐 이렇게밖에 우리가 그냥 우리 수준으로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제가 왜 그 죄의 본질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죄를 표현하고 있다. 이 똑같은 거예요. 사면도 무슨 원칙이 있고 무슨 명분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초헌법적인 그런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뭐 그냥 뭐 조국 뭐 이래서 사면 윤미향 뭐 이래서 사면해주고 뭐 최강욱 뭐 세트로 사면해주고 정경심 세트 아니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사면 명단이 올라가갖고 더군다나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에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무슨 투쟁하다가 감옥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비리해갖고 사익을 갖다 하고 자기 돈 챙기다가 결국 그게 적발이 돼갖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명단에 올렸잖아요. 그 송원석이 그 윗사람께서 높은 분께서 이렇게 주셔갖고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동시에 같이 사면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기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로 간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뿐이지 지금 당장은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게 망하는 길로 간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도 나도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생각을 해봐도 이 상황을 갖다가 수습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얍삽하냐 하면은 이런 거, 이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게 김정혁이 이제 어제 김정혁 씨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인데 그 신의 한수 신혜식 씨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보이는 것만 좀 읽어드리자면 마침내 신의 한수 신의 시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탄핵 정부에서 대통령실 성모 행정관이 신 씨에게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해 용산 대통령실을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신혜식하고 뭐 정광훈뿐만이 아니라 신혜식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리스트에 올라가고 뭐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신혜식이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윤석열이 시켜서 대통령실이 다 시켜서 했다. 뭐 그것도 대통령실이 뭐 무슨 뭐 차를 막아라, 뭐 들어놓라. 잠깐 뭐 그래서 그거는 거절을 했다. 어떻게 차를 갖다가 들이밀고 차로 막느냐? 그건 거절했고, 그럼 뭐야? 여태까지 뭐 시위하고 뭐 하고 한 거는 뭐야? 대통령실에다 시키고 지시를 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다. 다 윤통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작년 이제 12월 1월 사이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때 당시에 그게 화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왜 그 유튜브에 보면 그 한 달로 그 리포트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한 달을 갖다 쭉 정리하고 슈퍼챗을 제일 많은 사람 그 순위가 쭉 1등부터 몇 위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참 그 작년 12월, 올해 1월 한참 그 투쟁을 할 때 윤석열 맡겠다고 그때 굉장히 많이 뜬 기사가 뭐냐 이 극우 유튜버들이 대박을 쳤다. 그래갖고 뭐 기본 1억 여기 신혜식도 나옵니다. 그 명단에 나와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스포츠를 1억 이상 받은 그걸로다가 거기 김어준도 나오고 신혜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유튜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고성국이나 이런 그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슈퍼챗을 갖다가 받았다라는 것이 기사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꿀 빨 때는 또 언제고, 지금 이제 끈 떨어지고 도저히 윤석열이 기사회생하기 힘들고 이제 끝났다. 김건희는 감옥 간다. 윤석열은 사형아님은 무기징역이다. 이 판단이 딱 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을 갖다 딱 내밀.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끼면 안 된다. 그때그때 이렇게 말을 갖다가 휙휙 바꾸고 그때그때 자기 의 돈벌이에 따라서 요렇게 했다가 또 불리하면 또 획 뒤집어 갖고 전혀 반대 얘기를 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계에 있는 한 한국의 정치는 좀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또 한동훈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한동훈이에요. 결국 한동훈.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이제 이 민주주의에 대입을 해보면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기 정치인 팬덤층 정치인 K-팝 있듯이 K 정치인 중에 1호죠. 이렇게 많은 팬덤층을 몰고 다닌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동훈을 분류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다수, 창조적 소수, 만약에 이렇게 공부한다면 저는 한동훈은 창조적 소수자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은 일단은 본인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게 뭐 본인이 어떻게 하면 뭐 실리를 오죽했으면 그 정치인들 다 아는 무슨 코인 투자, 주식 투자, 뭐 그것도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도 안 했는데 정치인이면 더더군다나 안 하겠죠. 그거를 갖다. 그 똑똑한 머리로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을 분석해서 투자했으면 지금 뭐 엄청난 떼돈을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동훈 어쨌든 이게 이 다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그러면 이렇게 창조적 소수자. 그 남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국민과 국가와 국민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 그런 거를 위해서 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청렴결백한 그러니까 뭐 계엄도 맞고 그다음에 탄핵도 찬성하고 윤석열도 바로 즉각 업무 중단을 시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한동훈이 다수, 만약에 다수, 이 민주주의식으로 이 다수가 지지하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다수가 지지하겠으면 대통령 편에서 하고 대통령을 끌어안았으면 아마 판세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그렇게 인기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분 판결을 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이 잘못된 판결은 이게 구분 판결이라고 하는데 휘었다 이거죠. 구분. 예. 그 한동훈은 끝까지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올바른 반응.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마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자로 해서 못 박았듯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 하면서 한동훈을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쨌든 창조적 소수자 쪽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생 한동훈님, 히틀러 체제도 다수결에 의해 성립되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히틀러 생각도 났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수결에 의한 정치를 우민 정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대중은 자극적인 선전성동에 취약하고 선동에 능한 집단에 민의가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죠. 망나니도 한 표, 도덕적 사람도 한 표. 하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오직 국민 전체 수준이 올라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바로 이제 그 점이 지금 문제인데 만약에 다수결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누군가 이렇게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그 대안을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 대안을 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안이 나오려면 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전과
그 후가 이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갈리는 계기가 세계전쟁이거든요. 두 번에 걸쳤던 세계전쟁.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보면서 기존 거에 대한 그 회의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뀐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 민주주의도 뭔가 대안이 나올 거다. 여기에 큰 회의를 품고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다수결이 이게 만능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거를 갖다 보완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 정말 그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럴수록에 우리가 제가 이 상가 영상 TV를 일주일에 한번 방송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냥 현실에 계속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말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갖다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뭔가 더 좀 정리가 되고 더 좀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강의 역성 TV를 매일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왜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늘질 않아요, 잘.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뭐, 600명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게 늘지를 않아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혹시 어,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해갖고 왜냐하면 이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4천 명이 돼줘야 이게 그냥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기능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그걸 결정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무조건 4천 명이 돼야 그 다음부터 유튜브 채널의 역할을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소개도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시고 보신 분들은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한 5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주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봐야 저도 굉장히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잘 되지는 않아요. 돌아가는 거 뭐 전환길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면 속 터지고 국힘하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편파적인 사실은 국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전환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아니 왜냐하면 전당대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뭔가 떠야 되잖아요.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뭐 김문수나 무슨 조용태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는 이 후보 얘기가 아니라 다 전향길 얘기예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 보면 다 전향길로 도배지를 쳐.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향길을 갖다가 새로운 리더로 삼으려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육천생 한동훈님, 옳고 능력 있는 창조적 소수가 현명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나라는 흥하고, 거짓되고 무능하지만 포퓰리즘에 능한 자가 어리석은 국민의 지지로 권력을 잡는 동안은 퇴보. 그런데 그 패의 총체적인 결과값은 2, 3년 후에 나온다는 게 문제죠. 와, 정말 육천년생 한동훈님은 정치를 해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 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는 정말 100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국힘이 하고 있는 꼴이나 뭐 이렇게 뭐 민주당이나 똑같이 사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도찐개찐이죠. 그것도 이재명 정부도 도찐개찐이죠. 뭐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도찐개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암울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의 희망인 그 한동훈 대표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일요일 저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 뵙고 또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혹시 또 사건이 또 이렇게 좀 터지면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제가 한통령 속보 방송으로 20분 속보 방송으로 분석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정님께서 글을 써주셨고 영적 관점 좋아요.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파묻히면은 사실은 진실을 못 봐요. 정말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오두막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오두막님. 67년생 한동훈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항상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열정님, 감사합니다. 예. 다들 즐거운 일요일 날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